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다는 일본 여성이 나타났는데요. 이는 일본의 대단한 원로 교수까지도 걱정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대체 대한민국에 무엇에 매료되어 이 여성은 왜 이런 행동까지 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국제영상대학 졸업반 사카모토 유카입니다. 29, 영상 제작자를 꿈꾸는 평범한 일본 여성이죠. 적어도 한 달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도서관에서 졸업작품 구상을 하던 중 친구 미유키가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여줬어요. 일본의 유명 유튜버 하야시의 한국인의 두 얼굴 시리즈였죠. 영상 속에는 친절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일본을 비하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기심에 하야시의 다른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수백, 수천 개의 댓글이 이어졌고 저는 점점 그 안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밤새 영상을 보며 의문이 들었죠. 정말 그런 걸까? 하지만 영상 속 증거들은 너무나 그럴듯해 보였어요. 아침이 되자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거야. 내 졸업작품은 한국인의 이중성이다. 바로 나카무라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사카모토 학생, 한국인의 이중성이라. 흥미로운 주제네. 하지만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겠어?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진실만을 담을 겁니다. 그 순간 제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확신이 아닌 편견이었던 거죠. 서울에서 2주간 체류하며 숨겨진 카메라로 한국인들의 진짜 모습을 담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제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의 표정과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포착하고 싶었어요. 친구들은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아. 나는 그냥 진실을 보여주고 싶을 뿐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숙소를 정하고 필요한 장비를 준비했어요. 작은 카메라 2대를 구입했는데 하나는 가방에 숨기고 다른 하나는 옷에 부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었죠. 출발 전날 밤 하야시가 전화해 왔어요. 사카모토 씨, 당신의 프로젝트가 성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려야 해요. 한국인들에 가면 뒤에 숨겨진 얼굴을. 전화를 끊고 짐을 마저 싸면서 왠지 모를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제가 정말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이내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담을 뿐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하네다 공항에서 장비를 점검하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것이 제 경력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말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를 받으며 조금 긴장했지만 심사관은 관광이죠? 라고 물었을 뿐 별다른 의심 없이 도장을 찍어주었어요. 네, 한국 문화를 경험하러 왔어요 라고 대답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너도 가면을 쓰고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 생각은 공항 밖으로 나오면서 금세 사라졌어요. 이제 제 진실 찾기 미션이 시작된 거니까요. 서울의 첫인상은 예상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공항철도에 앉아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한국인들의 진짜 모습 내가 밝혀낼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찾으려 했던 진실이 사실은 제 안에 이미 존재하는 편견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서울 명동의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첫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관광객처럼 행동하며 서울을 구경하고 자연스럽게 현지인들과 대화하면서 제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언급해보는 거죠. 아침 일찍 명동 거리로 나가 한 중년 여성에게 길을 물었어요. 실례합니다. 이 길이 명동 성당으로 가는 길인가요? 일부러 서툰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아, 외국인이시네요. 영어 할 줄 아세요? 그녀가 친절하게 미소 지었어요. 조금요. 저는 일본에서 왔어요. 제가 일본인이라고 말한 그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아, 일본. 저 작년에 오사카 여행 다녀왔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밝아졌죠. 첫 번째 시도는 실패. 하지만 한 번의 경험으로 판단할 수 없었어요. 오전 내내 여러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어떤 이는 무관심했고 어떤 이는 친절했어요. 하지만 일본인이라는 말에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메뉴판은 한글로만 되어 있어 난감했죠. 일부러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뭐 먹을지 모르겠어요? 옆자리의 젊은 남성이 영어로 물었어요. 네, 한글을 잘 몰라서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발음이 그렇게 들리네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도쿄에서 왔어요. 제가 일본인이라고 말한 또 다른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 남성은 친절하게 메뉴를 설명해 주었고, 심지어 주인에게 제 주문을 도와주기까지 했어요. 이어진 대화에서 그가 서울대 영상학과 학생 김태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영상을 전공한다고 말하자 그는 대학 안내를 제안했어요.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적대적인 반응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도움을 제안받다니요. 연락처를 교환하고 식당을 나서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게 서비스로 수정과를 건네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기대했던 혐일 반응은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의 외국인 관광객에게 대하듯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저녁에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을 확인했는데 그저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 뿐이었어요. 하야시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아직 첫날이라 탐색 중이에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발적인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어요. 우산도 없이 지하철역으로 달려가다 길을 잃었는데 우연히 태준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우산을 함께 쓰며 지하철역까지 안내해 주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일부러 민감한 주제를 꺼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태준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역사적 아픔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건 정부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반 시민들끼리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의 대답은 너무 합리적이어서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어요. 광화문에 도착해 카페에 앉았을 때 저는 실은 졸업작품으로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주제를 물을 때 망설였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외국인의 시선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증거라고 할 만한 장면은 없었어요. 오히려 태준 씨의 친절함과 진솔함이 담겨 있었죠.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해도 될까? 내가 원하는 장면을 찍기 위해 더 자극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할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까지 본 모습이 진짜 한국인의 모습 아닐까?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카메라는 촬영 버튼이 꺼진 채로 가방 속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서울에 머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의 목적과는 다르게 제 카메라에는 전혀 다른 장면들이 담기고 있었어요. 성심당 빵집에서 시식용 빵을 더 챙겨주시는 아주머니, 길을 잃었을 때 직접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신 할아버지, 하야시에게서 매일 전화가 왔고 저는 계속 아직 좋은 장면을 찾지 못했다고 둘러댔어요. 그는 점점 조급해졌고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준 씨의 제안으로 한강공원에 피크닉을 가게 되었어요. 태준 씨는 몇몇 친구들도 함께 초대했는데 다들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일본 문화에 대한 호기심 어린 질문들을 하면서도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음 날 태준 씨와 함께 광장시장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카메라 없이 외출했어요. 그냥 순수하게 경험을 즐기고 싶었거든요. 시장 한복판에서 태준 씨가 문득 제게 물었습니다. 유카 씨, 진짜 다큐멘터리 주제가 뭐예요? 왠지 말해주기 어려운 것 같던데. 그 질문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한국인들의 일본인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담으려고 했어요. 태준 씨의 표정이 굳었지만 곧 놀라운 반응이 돌아왔어요. 그런 의도였군요. 그래서 결과는 어때요? 찾았어요. 그런 모습?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친절하고 솔직한 사람들만 만났어요. 태준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많이 혼란스러웠겠네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이틀 동안 밤을 새워 태준 씨의 도움을 받아 영상을 편집했어요. 제 진솔한 내레이션을 넣고 한국어와 일본어 자막을 모두 넣었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나는 몰랐습니다. 한국의 진심을 만나기 전까지로 정했어요. 영상을 유튜브와 웨이보에 업로드한 후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한강공원에서 태준 씨와 맥주를 마셨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을 전할 수 있다는 기쁨을 느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핸드폰을 확인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영상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반응이 긍정적이었지만 일부 날카로운 비판도 있었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하야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카모토 씨,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죠? 당신의 영상이 지금 일본 네두이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어요. 핸드폰으로 검색해보니 정말 제 영상과 개인정보가 일본 극우 사이트에 올라와 있었어요. 한국의 프로파간다에 속은 일본 여성, 민족의 배신자 같은 끔찍한 제목들과 함께요. 트위터와 ECH에는 제 사진과 학교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고 악플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인의 자존심을 팔아먹은 여자, 한국에 얼마 받고 이런 짓 했냐? 하야시는 전화로 계속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저희 채널도 공격받고 있어요. 당장 영상 내려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하야시와 그 일당은 처음부터 진실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편견과 증오를 정당화할 증거가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태준 씨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고 그는 바로 호텔로 와서 저를 진정시켜 주었어요. 하지만 온라인상의 공격은 계속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부모님의 정보까지 유출되고 대학 측에 항해 메일이 폭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결국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다운로드하고 공유한 상태였습니다.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지만 공포 때문에 비행기 표를 취소했어요. 방 안에 틀어박혀 며칠을 보냈습니다. 식욕도 없고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태준 씨가 매일 찾아와 음식을 가져다 주고 위로해 주었지만 제 마음속 두려움과 죄책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내가 모든 걸 망쳐버렸어. 그런 생각 속에서 어느 날 밤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영상 링크와 함께 짧은 메시지를. 엄마, 제가 본 진실입니다. 미안해요. 확실히 달라 보이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엄마가 메일을 보내셨어요. 단 한 줄이었지만 그게 저에게는 세상의 모든 응원보다 컸어요. 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제 상태를 이해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영상을 바꾸고 싶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요. 제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한국에 왔는지, 그리고 그 편견이 어떻게 깨졌는지 모든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는 바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숨겨진 카메라로 찍은 영상들, 노트북에 저장된 일기 같은 기록들, 그리고 태준 씨와 함께한 순간들, 모든 자료를 꺼내서 새롭게 구성했어요. 태준 씨는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영상을 편집해 주었고 저는 더 솔직한 내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밤새 작업하면서 마치 제 영혼이 정화되는 기분이었어요. 새벽녘 마침내 새 버전의 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20분짜리 영상이었지만 제 인생의 전환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공개할 건가요? 태준 씨가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시 공개하면 또다시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네, 공개할 거예요.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갈 거예요. 도망치지 않고 당당하게요. 영상을 업로드하고 비행기 표를 다시 예약했습니다. 이틀 후면 일본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졸업작품 제출일도 얼마 남지 않았고 무엇보다 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으니까요. 태준 씨가 떠난 후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아침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빌딩 사이로 쏟아지고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 도시에 처음 왔을 때 제가 품었던 감정과 지금의 감정이 얼마나 다른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곧 돌아갈게요. 그때 많은 이야기해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창밖의 도시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대신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짧은 한 줄이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준 거였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일본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날에 태준 씨가 진짜 한국을 보여주겠다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카 씨, 오늘은 제가 진짜 한국을 보여드릴게요. 관광지 말고 우리가 사는 진짜 일상을 말이에요. 우리는 먼저 태준 씨의 할머니가 사시는 작은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였어요.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친 할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활짝 웃으며 사탕을 건네주셨어요. 태준 씨의 할머니 댁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리셨다는 듯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일본에서 왔어? 배고프지? 얼른 들어와. 방금 만난 외국인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할머니는 분주히 움직이며 된장찌개, 갓 지은 밥, 여러 가지 반찬들을 차려주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할머니가 귤과 떡이 담긴 비닐봉지를 건네주셨어요. 가는 길에 먹어. 아까 너무 조금 먹었어.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챙겨주나요? 길을 걸으며 물었습니다. 한국은 전쟁과 고난 속에서 서로 돕고 살아야만 했던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 냄새 나는지도 몰라요. 태준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서울의 번화가로 향했어요. 강남역 주변의 고층 빌딩들과 첨단 기술이 넘쳐나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전자제품 매장에 들어가 최신 기기들을 구경했어요. 접히는 스마트폰, 초대형 올레드 TV, 인공지능 스피커, 모두 한국 기업들의 제품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성취 중 하나예요. 태준 씨가 한강변에 서서 말했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죠. 하지만 지금은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한강에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우리는 한강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준 씨는 한국의 교육열, 근면함, 그리고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오후에는 버스를 타고 서울 외곽의 한 반도체 공장을 구경했습니다. 이곳에서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상당 부분이 생산되어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가니 주인 아저씨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아저씨는 일본 여행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셨고 나중에는 서비스로 소주 한 병을 내어주셨죠. 젊은이들 건강하게 한잔 하세요. 국가 간에 어쩌고저쩌고 해도 사람은 사람이지.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사람은 사람이다. 국적이나 역사적 갈등을 넘어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이라는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 저녁이 되자 태준 씨는 저를 남산타워로 데려갔습니다. 해가 지고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수많은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타워 아래로 내려와 근처 포장마차에 앉았습니다. 붉은 조명 아래 떡볶이와 어묵을 먹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어요. 한국에 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뭐예요? 태준 씨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의 진심이요. 처음엔 그게 가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그건 그냥 한국인들의 방식이었던 거죠. 태준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감정 표현이 직설적인 편이에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때로는 그게 무례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진심이죠. 포장마차에서 나와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태준 씨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국에 대해 가장 자랑스러운 점은 뭐예요? 역경을 이겨내는 끈기와 의지예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침략과 고난을 겪었지만 언어와 문화를 지켜냈어요. 그리고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됐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 태준 씨가 물었습니다. 내일 정말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이제 도망칠 수 없어요. 제 선택에 책임을 져야죠.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태준 씨가 작은 한옥 모양의 장식품을 선물해 주었어요. 한국에서의 기억으로 가져가세요. 유카 씨,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본 한국이 전부는 아니에요. 좋은 점도 나쁜 점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경험한 것은 분명 진실의 일부예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도시를 떠나게 되겠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 안에 영원히 남을 거예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친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일상 속 진심, 역경을 딛고 일어선 자부심, 그리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에너지.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진 나라였던 거죠. 나는 몰랐습니다.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의 진심을 만나기 전까지는. 비행기 탑승 시간이 2시간 남았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입국했을 때와 지금의 제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했어요. 노트북을 열고 지난 2주간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혐오하려 했다. 하지만 그 혐오는 무지에서 비롯된 거였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솔직한 마음을 글로 옮겼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영상, 숨겨진 카메라로 증거를 찾으려 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을 지우지 않고 솔직히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했어요. 태준 씨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와줬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우리는 카페에 앉아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일본에 돌아가면 어떤 반응이 있을지 태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제가 본 진실을 말하는 것 뿐이니까요. 유카 씨가 처음에 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는지 알게 됐을 때 솔직히 조금 화가 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이 더 많아져야 세상이 조금씩 바뀔 테니까요. 태준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했던 행동은 결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었는데 그는 그조차도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었어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보안 검색대로 향했습니다. 돌아서기 전 태준 씨를 한 번 더 바라보았어요.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제가 한국에서 찍은 모든 영상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처음에 편집했던 왜곡된 장면들, 일부러 불편한 상황을 만들려 했던 저의 모습들, 부끄러웠지만 그것도 제 여정의 일부였기에 모두 담기로 했어요. 사람들에게 진실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가? 이런 질문들을 다큐멘터리의 중심 주제로 삼기로 했습니다. 태준 씨가 촬영을 도와준 장면들, 길에서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 그리고 제 자신의 변화 과정,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담을 거예요. 도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먼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도착했어. 잘 왔니? 피곤하지 않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지만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그 영상 봤다. 내가 변한 것 같구나.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편이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졸업작품 중간 점검이 있는 날이었어요. 캠퍼스에 도착하자 몇몇 시선이 저를 향했지만 예상과 달리 적대적인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을 만나러 연구실에 갔습니다. 사카모토 학생, 들어오게. 안녕하세요 교수님. 한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자네 영상을 봤네. 흥미로운 전개였어. 네.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진행됐습니다. 저는 편견을 가지고 갔지만 실제 경험은 달랐어요. 그래서 최종 졸업작품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담을 겁니다. 제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이 어떻게 깨지게 되었는지, 모든 과정을 있는 그대로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접근이군. 그런데 인터넷에서 자네에 대한 비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 네, 알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은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수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게 진정한 다큐멘터리스트의 자세지. 동아리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동아리 친구들이 저를 발견하고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유카, 돌아왔구나. 미유키가 먼저 달려와 안아주었습니다. 내 영상 봤어. 정말 대단했어. 용기 있었다고 생각해. 미유키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하야시의 영상을 저에게 보여준 친구였거든요. 너 화나지 않았어? 처음엔 당황했지. 하지만 내 영상을 보고 생각해봤어. 우리가 얼마나 쉽게 편견에 사로잡히는지. 내가 진실을 찾아가는 모습이 정말 멋졌어.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몇몇 친구들은 여전히 냉담한 시선을 보냈고 어떤 친구는 아예 저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태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학교에 돌아왔어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교수님도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편집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편집실에 틀어박혀 한국에서 찍은 모든 영상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어요. 특히 신경 썼던 부분은 한국인들의 다양한 모습을 균형 있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집중적인 편집 끝에 마침내 30분짜리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어요. 제목은 그대로 나는 몰랐습니다. 한국의 진심을 만나기 전까지로 정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는 제 내레이션을 넣었어요. 나는 한국을 혐오하려 했다. 하지만 그 혐오는 무지에서 비롯된 거였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한다. 증거를 찾기 위해 세상을 바라보면 그 증거만 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한다. 영상을 저장하고 교수님께 제출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졸업심사뿐이었어요. 편견의 무게를 내려놓으니 어깨가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다시 한국의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태준 씨가 옆에서 웃으며 걸었고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얼굴의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은 이상하게도 평화로웠어요. 더불어 다가오는 도쿄 국제 다큐멘터리 페스티벌 학생 부문에 출품하면 어떻겠냐는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바로 태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 씨, 제 영상이 우수 졸업작으로 선정됐어요. 우와, 정말요? 축하해요, 유카 씨. 그럴 줄 알았어요. 정말 훌륭한 작품이었으니까요.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니 묘한 결심이 들었어요. 이제 막 시작된 저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다음 날 나카무라 교수님을 찾아가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저 졸업 후 계획이 있습니다. 오, 그래. 어떤 계획인가? 한국에서 다문화 콘텐츠 전문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처럼 사람들 간의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교수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흥미로운 계획이군. 쉽지 않을 텐데 확신이 있나? 네, 확신합니다. 저는 이제 편견이 아닌 진실을 카메라에 담아 그 진실이 국경을 넘게 만들고 싶어요. 태준 씨의 소개로 서울의 한 언어학교에 지원했고 한국의 다양한 미디어 회사에 제 포트폴리오를 보냈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지만 제 다큐멘터리가 도쿄 국제 페스티벌에서 학생 부문 특별상을 수상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서울의 한 제작사에서 한일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겠어요? 라는 제안을 받았고 졸업 직후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2주가 아닌 1년 계약으로 그리고 숨겨진 카메라가 아닌 당당한 마음으로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태준 씨가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어요. 서울에 온 걸 환영해요, 유카 씨.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첫 프로젝트는 경계를 넘어서 동아시아의 청년들이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였어요. 한국, 일본, 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문화적 장벽을 넘어 소통하는지를 담는 내용이었죠. 태준 씨도 제작팀에 합류해 함께 작업했습니다. 한 일본인 유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모든 게 달랐어요. 한국인 관광 가이드는 일본인 관광객들과 만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비슷한지 깨달았어요.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방영된 후 예상보다 큰 반응이 있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경계를 넘어서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했어요. 모든 사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양국의 역사 문제를 강조하는 비판도 있었고 제가 현실을 너무 이상적으로 그렸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그런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이며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더 깊이 있고 균형 잡힌 시각을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에서 점점 더 안정적인 위치를 찾아갔어요. 처음 1년 계약은 3년으로 연장되었고 제 이름이 알려지면서 다양한 프로젝트 제안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음식으로 만나는 동아시아라는 다큐멘터리였어요. 한국, 일본, 중국의 공통된 식재료와 요리법을 탐구하며 오랜 역사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식문화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죠. 서울의 한 일식당 주방장은 요리에는 국경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싶을 뿐이죠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일본의 한 방송국에서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사카모토 씨, 일본 시청자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소개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시겠어요? 그렇게 시작된 유카의 한국 발견이라는 프로그램은 예상 외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제가 처음 편견을 가지고 한국에 왔다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는지를 솔직하게 전했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일본인 시청자들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태준 씨는 항상 제 곁에서 응원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점점 깊어져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어느 날 태준 씨가 물었습니다. 유카 씨, 후회하지 않아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을. 잠시 생각했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게 해준 곳이니까요. 진실을 카메라에 담아 그 진실이 국경을 넘게 만드는 일. 그것이 제가 찾은 제 인생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진정한 다큐멘터리스트, 진정한 저널리스트로 거듭났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서울은 제 두 번째 고향 같은 곳이 되었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어서 일상 대화는 물론 인터뷰와 프로그램 진행도 한국어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정착했어요. 창문에서 보이는 한강 전경이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강변을 달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생겼죠. 제 다큐멘터리 시리즈 경계를 넘어서는 이제 아시아 전역에서 인정받는 콘텐츠가 되었어요. 한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점차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의 이야기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제 다큐멘터리가 부산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에 초청받았을 때였어요. 레드카펫을 걸으며 처음 한국에 숨겨진 카메라를 들고 왔던 그날을 생각하니 감회가 정말 새로웠습니다. 사카모토 씨, 당신의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제 심사위원장이 말씀하셨어요. 태준 씨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이자 친구로 시작했지만 함께 일하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며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그는 도쿄에서 열린 제 특별전에 동행해 주었고 저는 그의 고향 경주를 방문해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태준 씨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아들이 일본인과 교제한다는 사실에 조금 놀라셨지만 곧 따뜻하게 저를 받아주셨어요. 특히 태준 어머니는 제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카야, 사람 마음은 국적 없어. 우리 태준이가 행복하면 그게 중요한 거지.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제 30번째 생일이자 한국에 온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태준 씨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다며 기대하라고 했습니다. 오후 홍대 근처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3년간 활동하며 만든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일본의 주요 방송국에서 정규 편성되었거든요.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직접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말이나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형성된 이미지에 의존하죠. 하지만 진정한 이해는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오자 태준 씨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한강변의 고급 한식당으로 데려갔어요. 개인실이 준비되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를 기다리는 동안 태준 씨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저 길을 잃은 외국인에게 도움을 주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 없는 제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국경도 역사도 문화적 차이도 넘어서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요. 네, 함께 할게요, 태준 씨. 그날 밤 한강 다리를 걸으며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결혼 자체가 하나의 다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태준 씨가 말했어요. 한국과 일본 두 문화를 연결하는 주말. 태준 씨의 어머니가 저를 위해 특별히 맞춘 한복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연분홍색 저고리와 푸른색 치마가 어우러진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예쁘다, 유카야. 어머니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며느리라는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거였으니까요. 결혼식은 한국의 전통 방식과 일본의 전통을 접목한 특별한 형태로 진행되었어요. 양가 어머니들이 서로의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서툰 한국어로 건배사를 하셨고 태준 어머니는 일본어로 답례 인사를 하셨어요. 결혼 후 1년, 우리는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문화를 잇는 콘텐츠를 만들면서 동시에 우리만의 가정을 꾸려가고 있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만들었던 다큐멘터리 나는 몰랐습니다. 한국의 진심을 만나기 전까지의 5주년 기념 상영회가 열리는 날이거든요. 이 작품은 이제 한일 문화교류의 대표적인 콘텐츠로 자리 잡았고 많은 학교와 문화단체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었어요. 상영회가 끝난 후 한 젊은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사카모토 씨,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경험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저에게 그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사람의 마음은 언어보다 진심으로 전해지는 거였어요. 한국은 그렇게 저를 바꿨습니다. 태준 씨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일본인 유카도 한국에 사는 외국인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사카모토 유카, 한국과 일본의 경계를 넘나들며 진실을 전하는 다큐멘터리스트이자 태준의 아내이고 양국의 문화를 사랑하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한 식당에서 작은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떡케이크 앞에서 소원을 빌었어요. 더 많은 경계가 허물어지는 세상을 위해. 촛불을 끄고 고개를 들었을 때 태준 씨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밀이죠. 하지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함께 노력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언어보다 진심으로 전해지는 거였어요. 한국은 그렇게 저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계속됩니다. 국경을 넘어선 이해와 사랑으로.